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제277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오시겠습니다. 살 좀 빠진 것 같아.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마, 제발. 다른 거는 라이브로 생각하는데 이 사이즈 이거. 나도 위안이 돼. 자, 전 세계 유일한 구독자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꽃 비싼 게 자, 우리 조사상으로는 전화 면접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가 붕괴됐어요. 방류 직후 주말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 하는데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 나올 때도 우리 전화 면접은 20%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조사 기호는 이러하고요. 정당 먼저 보자면 정당도 국민의힘 5.1 하락, ARS도 3.4 하락. 크게 벌어졌어요. 이게 뭐 사실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이지. 네. 방류가 이루어졌잖아. 오늘은 또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하더라고. 오염 처리수. 처리수. 야, 씨. 핵폐수. 핵폐수지. 정말 제대로 된 처리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들이 농업용수로 쓰겠지. 어휴, 아까워서 어떻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나? 드셔야지. 왜 저 떨어진 바다에 버려? 돈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농업용수까지 안 되겠다. 그럼 공업용수라도 쓰면 돼요. 안 하잖아. 그거를 쓰려고 보니 무섭거든, 자기들. 버리는 거 아니야. 폐수하냐. 핵폐수야. 맞습니다. 무슨 처리수야, 시발. 일본 정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걸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는 거 아니야, 처리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총독부가 다시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조선 총독부? 네. 난 그런 말 안 했다. 나도 내 주장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자,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자막으로 낼 거야. 대통령 지지율도 처음으로 29.4%, 처음으로 30% 아래로. 물론 29.4와 30.1, 0.5%밖에 차이 안 나지만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앞바다까지 오지도 않았어. 빠르면 몇 개월 후에 온다는 거 아니야. 뭐 5년 후에 온다는 분석도 있고 10년. 아무도 화가 날 수는 없죠. 아무도 화가 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대 미문의 사안이 벌어진 거고 3년이 지나서 그게 나타날 수도 있고 5년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도 이거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대통령 지지율은 한 번에 7.3. 우리 조사상으로는 일주일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어요. 저게 격차를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럼 20% 초반대로 가는 거잖아. 오르셔야지 무슨 소리를 참. 자막을 넣어줘. 오르셔야지. 자, 재밌는 것은 대구 경북이 긍부정이 뒤집혔어요.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리고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9.5 반대, 찬성이 18.9야. 8대2거든요. 이건 박근혜 탄핵 찬성 비율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찬반이 8대2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다가 뭐 진보 보수 가리나. 자기들도 불안한 거야.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걸 물어봤어.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우리 정부는 방류에 찬성한 건 아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졸라 얍삽이라고 하지. 이거 찬성한 거 아니냐. 찬성한 거다. 그리고 아니 찬성한 것까지는 아니야. 요 32.1%. 보수층은 그래도 찬성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여기가 총선에서 여당을 선택할 층입니다. 여기가. 어떻게든 지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층이죠.
이게 말장난이잖아. 말장난이지만 여기라도 기대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명분조차 못 찾으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죠. 요층이 총선에 투표할 층이라고 보면 돼요. 2층이 투표를 안 할 층이라고 보면 돼요. 국민의힘에. 근데 투표를 국민의힘에 안 한다고 민주당이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형은 6대3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내가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너무 아니, 갑자기 보니까 그렇죠. 아니 말 많이 하면 잡혀갈 것 같아. 딱 오늘 분위기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아니야. 이념이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는 뭐 매일 방송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해놨잖아. 이미 많이 삐처리에 삐처리. 했으니까. 예. 자, 이거는 박시영 대표의 통찰이 담긴 질문이에요. 맞아. 이거 내가 지금 정부가 만약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가정이지만 우리 정부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일본에 쉽게 방류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59.8, 66.4, 60%가 그렇지. 역으로 말하면 우리 정부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에이, 그래도 일본 방류했을 거야. 여기에는 보수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 말을 들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진보의 의견도 묻어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여파가 흐르냐면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에 군 입대하는 사람들, 해군으로 가는 사람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해군 가서 군함을 타면 그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거든요. 근데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오염수가. 부모들이 보내겠습니까, 해군에?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전방위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수산물 피해만 나왔지만 지금 연쇄적으로 일어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자, 다음. 총선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아사히가 보도한 내용인데 그 말을 믿냐?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보수, 플러스 진보 지지층에서도 일본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층이 여기 더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매국행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 언론을 더 믿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미묘한 감정의 흐름인데 이게. 자, 그 다음. 요거는 제가 물어본 건데 정부가 계획과 다르게 일본이 방류하면 즉각 중단을 일본에 요청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 그렇게 우리 정부가 중단을 요청하면 일본이 중단할 것 같냐? 아니요. 무시하고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왜 의미 있는 조사냐면 우리가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왔지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일본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겠죠. 종속관계잖아요, 사실상. 1년 한 3, 4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힘이 없다. 일본에 뭐 바른 소리 할 수도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변 나왔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뭘 얻어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잖아. 강제징용 문제도 그랬죠. 우길기 단 군함이 들어오고 뭐 독도 인근에서 훈련한다고 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구나. 라는 뉴스는 계속 들어오지만 일본이 하기 싫어하는데 우리 정부 요청해서 했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쌓여있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너 친일파지 하면 굉장히 움찔하잖아. 근데 지금은 숭일이라고 표현해. 숭일. 숭상한다. 그런 정도로 종속관계가 명확해졌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다. 어떤 분들은 이미 총독부가 서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다, 제2의. 내가 그 말 안 했다. 한일전이 아니라 독립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박시영 대표가 말한 거예요. 이게 일반 인식인 거예요. 이걸 거꾸로 물어봐서 일본이 우리 정부에 뭘 요구하면 우리가 들어줄까 물어보면 7, 80%가 들어줄 거라고. 우리 그러면. 정부는. 우리 정부가 뭘 요청하면 일본이 들어줄까? 안 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독립운동 해야 되나 이제? 예. 누구야, 손들어.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뭐 일본 국민들이 뭐 50%가 찬성했다는 이거 왜 포탈에 맨날 띄우는 거야? 어떡하라고? 우리도 찬성하라는 건가? 정부가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네. 조사하겠다고 했거든? 뭐 조사단 파견해서. 지금 말이 바뀌었어. 아니, 꼭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아니고.
2주 정도 말을 흐리기 시작하고 일본이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방류하기 전에 그걸 조건으로 걸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반대한다고 했었어야지. 이제 방류가 됐는데 2주에 한 번씩 가도 될까요? 아니? 오래 할 때만 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어머. 이거는 금붕어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3입니다. 맞지 않아요? 왜 0.3초. 모르겠다. 삐! 아니, 금붕어의 기억력이 0.3초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맞아. 아니, 그러면 다시 퀴즈. 침팬지 있잖아요.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이야. 에이. 보노보노 어떻게 120이 인간인데 그러면. 아, 당신도 약간 그 느낌이 나.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틀렸다니까. 침팬지한테 모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 침팬지 닮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자, 예?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자, 대화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대화 금지. 자, 그 다음. 기업 급식에 수산물 늘리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58% 부적절하다. 37% 그래도 소비 활성화 필요하니까 적절하다. 요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선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이즈예요. 저거는 진짜 열받더라고요. 월급쟁이들이 완전히 호구야. 학교 급식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반발이 워낙 세니까. 근데 그런 급식 업체들이 대부분 기업, 학교 같이 하거든. 같이 하죠. 같이. 근데 그 재료가 이 측에 나눠 쓰여지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그런 건. 예, 이거는 김어준 생각이겠습니다. 니네 회사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싫어. 하지만 그 앞에다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달아주면 이런 거는 다 지지층을 향한 명분이에요. 실제로는 대책이 없으니까. 먹어서 응원하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참 일본에서 수산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조에 물을 가득 안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물을 제대로 할까? 검사를?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정부가 그렇게 하리라 기대는 하지만 그런 걱정이. 기대는 하지만. 난 살아야 돼. 자, 수산물 소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3대6 정도 되죠. 총선에서 상황이 좀 불리하면 이 정도로 위축되는 거예요. 네, 위축되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즈다. 큰 틀에서. 수치는 굉장히 파장이 클 거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수산물 전체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오염수를 방류했잖아. 우리도 절반까지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훅. 그러면 이제 수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진짜 벌써부터 뭐 전업을 해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지금 많죠. 큰일 났어. 진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을 점수로 매기면 빵점이 41%예요. 이거 사람이 직접 묻는 거예요.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어요? 이렇게 사람 목소리를 묻는다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빵점! 이게 쉽지 않거든. 보기 근데 주는 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묻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자가 몇 퍼센트가 빵점 줬을 것 같아요? 60% 중반대. 국민의힘 지지층도 빵점 준 사람이 있어요. 이 빵점을 줄 정도 사람이라면 이건 촛불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연단에 서달라고. 그래서 그 시기는 고려해보겠다. 시기를 고려해보겠다. 자, 75점 이하, 미양과 아래 84%고요. 핵 폐기수 방류 관련해서는 정부가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먹게 될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처리수라고 못 부릅니다. 여론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민심을 판단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처리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여론 지형을 생각하면 지금 처리수라고 하면 안 돼. 일본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선거가 곧인데 그거 어떻게 들어줘? 라고 거절해야지 정상적인 판단인데 그런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언론 상황이 그동안에도 언론이 안 좋았지만 이동관이 되면서
더 그럴 것 같고 댓글 부대가 최근에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통해서 찍어서 누르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이 정도 악재가 터지면 낮은 자세로 보통 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하는 여의도 기능이 중지됐어요. 야, 이 상황에서 이건 처리수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그게 정상인데 그런 판단을 무시하고 내려오는 오다가 있는 거지. 왜 끄떡끄떡만 하고 그래? 유구무원. 지금 8월 거 이것만 8월치 통합 네. 수치인데 전화면접 조사인 캐티 한 4,000명, ARS 조사 한 4,000명 한 거거든요.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10% 차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ARS 조사에서는 약 한 15% 정도를 앞서 있죠. 민주당이 8월 한 달치를 다 합쳐놓고 한 달치 평균을 보면. 근데 중도에서는 공교롭게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 공이 21%포인트를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럼 보시면 전화면접은 중도층에서 45, 국민의힘은 24, ARS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54.5, 국민의힘은 33.2. 공교롭게 딱 21%포인트로 앞서고 있어요. 표집이 뭐 진보가 더 잡혔니, 보수가 더 잡혔니, 갤럽이나 MBS 조사가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꽃조사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심히 보셔야 할 게 중도층의 반응인데, 그 중도층에서 21%포인트로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서울 총선에서 민심의 바람이 잇터이고 격전지인 서울을 보면 43대 31로 전화면접조사에서 12%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ARS 조사에서도 49.6대 37로 약 1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구별로 500명씩 막 조사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큰 흐름은 비슷해요. 민주당이 한 5에서 10 몇 %는 앞서 있더라고요. 일부러 이재명 대표 막 흔들기 위해서 수도권이 안 좋다, 위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진 않다. 맨날 하는 얘기가 중도를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 중도를 잡혔잖아. 잡고 있어. 뭘 더 잡아, 잡기를. 어디서 잡아라는 거야? 잡고 있는데. 이 마당에 검찰이 민주당 내분 일어나라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그렇게 네. 말했는데도 굳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치겠다는 것은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결시키자 이러는 파와 아니 무슨 소리냐 검찰이 일부러 그렇게 내분 일어나라고 회기 중에 친 건데 그걸 그때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파가 나뉘어져서 내분 일어날 수 있잖아. 네. 굳이 회기 중에 치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대표가 직접 간다고 했지 않냐 가결시키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검찰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이재명일까요? 아니에요. 총선이죠. 본인 재선이야, 재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당이 쫙 쪼개지는 난리가 났다.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잘만 하면 자기가 재선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자기 정치하는 몇몇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이 계속 그 군부를 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 검찰에 놀아나 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결시키자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 의원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 쪽으로 말을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의원도 있는 것 같아. 내부 총질하는 의원 중에는. 가결시키자고 막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한 말로.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남들과 다른 거죠? 그래, 너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구나. 들어오시어요. 내가 네 아빠. 아,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쫄깃하고 고소했군요. 흑돼지로 만들면 다릅니다. 제주냉처 흑돼지고기부터 소시지, 떡갈비, 슈바인 학생까지 딴지마켓에서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이번에는 세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알파고, 일리아, 조셉, 투르키예, 러시아, 미국. 한때 적국이었거나, 현재 적국이거나. 자, 이분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시고,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인이라고 다 시에 밝은 거 아니잖아. 응? 여기 오는 분들이 따로 있듯이. 그런데 이 세 분은 여기 올 정도의, 그리고 한국어에 능숙한. 우선, 바이든, 트럼프 다시 붙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거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예, 좀 무섭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쵸. 우리 조셉 씨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예요. 바이든이 굉장히 인기가 없단 말이야.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가상 대결 붙여놓으면 트럼프가 이겨요.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우리 머릿속에 트럼프는 도저히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도대체 왜 바이든보다 인기가 있는 것일까? 더 중요한 건 바이든이 인기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인기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봐왔는데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감이 없잖아. 바이든은 이런 이미지랍니다. America is a nation that can be defined in a single word. I was in the foothills of the Himalayas with Xi Jinping. 우리한테는 없는 이미지인데 미국 사람한테 이 이미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해 미국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바이든 이미지는 나이 많고 노화 느리고 머리가 비어있는. 우리는 이 이미지 없잖아. 왜 머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바이든이 방금 보신 것처럼 나올 때 말 너무 이상하게 하고 뭔가 생각 없이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나라 하는데 대통령 못 봤나 본데.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그것보다 100배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 듣기에는 저 사람 왜 저 말을 하는 거지? 치매 환자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바이든이 좋아해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저 사람 치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초기 단계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옛날처럼 잘 안 돌아간다. 왜냐면 오바마의 부통령 했을 당시에는 말 너무 멋지게 하고 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뒤에서 누구 말 주면서 그냥 대충 그래서 불쌍하다고 봐요. 저도.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머나. 젊었을 때 했으면 잘했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당연하죠. 머리가 비어있다는 뜻은 깜빡깜빡 하는구나. 이제 80세잖아요. 알아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 그리고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40대, 50대에도 멋진 후보들이 많을 텐데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왜 안 나올까?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한테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부통령도 무능한 이미지라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능한 거예요? 뭔가 실제로 해낸 것도 없고 이제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전기 학교 버스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사실 고민돼요. 바이든이 내려와서 그 사람 하는 것도 좋을까 생각해봤을 때 사실 그냥 바이든 하고 밑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부통령 해야 되는데 부통령은 능력 있나 봤더니 부통령은 더 무능해. 치매 환자보다 더 무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치매 환자보다 더 무능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바이든이 거기 있고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잘 하는 방식으로 유지시켜야 되겠다.
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정권이네, 노인 정권.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이미지는 노인 이미지는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 부패. 바이든은 늙고 느리고 머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은 무능하다는 이미지고. 그런 이미지니까 트럼프가 강해 보이고. 깡패도 강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치마보다 낫다. 치매보다 깡패가 낫다. 미국의 현실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니긴 한데. 맞아요. 머리 진짜 아프네요. 거기도 사장이 보통이 아니네.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동안 민주당 지지자는 미치려고 그랬잖아. 시즌2가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겠네? 아, 제발. 플리즈. 윤석열 2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쟤네가 그런 거야, 지금. 똑같네요. 지금 조셉이 저러는 이유가 그거야. 윤석열 한 번 더 한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진짜. 간신히 끝났는데, 한 번 더 한다. 얼마나 끔찍하겠어. 근데,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차세대도 없고, 오바마 한국에 잘못한 것도 많은데, 전 세계에 보여주는 미국 정치로는 날렸단 말이야. 거기가 정점이었어, 민주당에.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될 수도 있어. 미국한테는 끔찍한데 우리한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막 프레임이 많이 있어요. 한미일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한미일에 관심 없죠. 그렇죠. 옛날 트럼프 했을 때는 많았는데 왜냐면 김정은이랑 같이 하는 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관심이 그때부터는 없지만 이 한미일은 관심이 없어. 딱히는 없어요. BTS 덕분에 우리 그나마. 동생도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대통령 잘해서 그거 활용하면 뭐 잘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anyway, 미국 우리 못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이상한 틀을 다 깨버리기를 원해. 다 깨는 거죠, 트럼프는. 깨는 건 잘할 거 아니야. 맞아요. 만에 하나 트럼프가 재선되면 나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회담할 거라고 봐요. 그러겠죠. 근데 거기 우리가 못 가. 자, 러시아 얘기도 잠깐 해봅시다. 러시아에서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프리구전이 죽었냐 안 죽었냐. 죽었습니다. 어제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처음에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 성형수술을 하던 신분 세탁을 해서 이제는 있었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없어버렸어요. 다 죽은 게 확실하고 검찰에서는 그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인정했고 산피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원래 프리고진이 국가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영웅이면 산피테르부르크에 아주 좋은 묘지에서 이제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제는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가짜일 수 있잖아요. 음모론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모론 하면 러시아가 최고지. 그렇긴 한데 심지어 푸틴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이제 살아있다는 루머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분위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푸틴의 지지자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중앙방송에서 거의 이 얘기를 다루진 않았어요. 아, 러시아 내에서는? 네, 러시아의 모든 방송사들이 친푸틴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KBS, MBC는 아예 보도를 안 하고 SBS는 30조 맨 마지막에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모든 뉴스를 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 프리고진이 죽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큰 뉴스였는데 러시아 내에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러시아에서 텔레그램 채널이 엄청 많이 있는데 친푸틴도 있고 반푸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TV 말고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을 다 쓰고 있어요.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개발된 거죠? 푸틴보다 훨씬 더 우파의 극우가 심지어 푸틴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 영웅을 죽을 때가 아니다 하고 있어요. 죽은 건 다 기정사실로 한다는 거죠. 뭐가 궁금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빨갱이 이런 얘기하면 야 이거 70년도 돌아간다.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고요? 푸틴의 레토릭이 뭐냐 하면 더 이상 러시아가 90년대에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90년대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제일 가난하게 살았을 때 그렇지. 제일 법이 적용이 안 되고 막 여러 가문이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마피아가 막 지배하고 네,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푸틴이 항상 90년대 돌아오면 안 된다. 가난하고 혼란했던 90년대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말했었는데 네. 90년대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복수 때문에 이렇게 태놓고 죽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90년대가 돌아왔다는. 야, 이게 무법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막 사적인 복수를 막 하고. 푸틴은 법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곰수가 뭐냐 하면 항상 미리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니네들이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있지. 비판 금지법이 있잖아. 이 법대로 너네들을 지금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게 항상 푸틴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법치 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이는 게 푸틴도 법치를 어기고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평가를 그런 시대를 있어요. 되돌아가고 네. 있는 네.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푸틴도 법이 금지한 사적인 복수를 하는 90년대나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는 90년대잖아. 우린 70년대야.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바이든은 어떤 이미지예요? 러시아 텔레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늙었다예요. 네. 늙었다가 제일 많고 또 토크쇼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이런 게는 계속 내보내요. 이런 사람이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한다. 당연히 끼리끼리 노는 거지. 야, 조셉? 네. 기분 나쁜 데서.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거의 언론에서 안 나오는 거지만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일을 파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전쟁으로 돈 버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유가 아들 사업 때문이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있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죠. 원래는 공화당 쪽에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 1년 넘지 않았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1년 반. 이제 민주당 사람들까지도 이거 너무 오래 하는 건 아닌가? 우리도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 사람들도 자기 아들 잘 챙겨주는 거네? 그런 말도 나와요. 러시아하고 생각 비슷한 거 찾았네 우리. 당연하지. 트럼프를 엄청 많이 지지하고 있죠. 러시아에선. 그러니까 러시아 정치 토크쇼 같은 것도 계속 트럼프의 말이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5분 만에 끝내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면 과장일 텐데 나는 트럼프 그렇게 할 거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알파고가 요즘 전 세계 곳곳을 의뢰를 받아서 출장을 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 안 가는 곳들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잘 출장을 안 가가지고 알파고한테 의뢰가 오는 거야. 이제 우리 사회는 3D 잡이 있어요. Dangerous, difficult, and dirty. 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거 누가 하겠어? 3D 기자. 네. 요즘 그래서 데인저러스한 곳은 지금 그냥 알파고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알파고는 그런 거 다 받아. 아들이 있으니까 나이키 신발 사주고 싶어요. 최근에 어딜 다녔냐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갔다 왔죠. 네. 거기서 브릭스가 열렸어요. 브릭스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도, C, 중국, 그리고 마지막 남아공이에요. G7에 대항한 거야. 예전에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경제 규모가 브릭스가 더 커요.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이번에 사우디, UAE, 이란 다 산유국이야. 산유국하고 거기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디오피아인가? 그리고 이티오피아에. 그렇게 추가로 가입하는 브릭스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경제 중심이 중국이에요. 그 남아공 이전 때 주마 대통령이 살짝 반서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됐어요. 지금은 살짝 친서양. 그분이 러시아한테는 얘기했어요. 푸틴 오지 마라. 남아공의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상징적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파르타이트 정권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 체포 연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푸틴이 와서도 누가 체포하겠어. 하지만
나는 그 핑계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봐. 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으니까. 비리고진 죽여야 되는데 갈 리가 없잖아요. 그냥 딱 그때 죽였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에 브릭스가 열렸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산유국이 들어갔잖아. 미국이 기축통화, 결제통화가 된 게 70년대거든요. 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지. 그때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사우디하고 미국이 짝짝꿍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이 엄청난 힘을 가져왔죠. 경제 제재 통하는 이유가 국제 교역을 하려면 달러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데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의 화폐는요. 미국 달러대가 고정돼 있어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고정 환율이야. 다 고정 환율이에요. 안 달러 변해요. 기준으로. 그냥 달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주도해 왔는데 근데 중국이 왜 미국 통화만 써야 되냐 이거죠. 우리도 지금 커졌는데 경제가. 그래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다 덩치가 큰 나라예요. 인구가 많고 나라가 덩치가 큰 나라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쓰는 화폐에 그거를 위안화로 하자고 최근에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우디, UAE, 이란이 자기들한테 석유를 사갈 때는 위안화로 결제해라. 이걸 지금 작년부터 밀고 있어요. 질문인데 네. 중동에서는 진짜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위구르족이란 그 그렇지. 탄압 문제 때문에 중국이 탄압하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있거든. 정나라 때부터는 위구르족 애들이 그 중국이랑 싸울 때는 사우디 그 메카 메디나 있는 데로 비신이 갔었어요. 아,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구르족 문제 때문에는 후진타오 시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구르족 문제도 없었고 후진타오는 일부러 무슬림 사람 한 명을 부총리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후진타오 이거는 무슬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동 쪽에 가 있어야 더 맞을 사람들인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거든. 그래서 후진타오 시절 때는 그 사우디랑 관계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진핑 때는 지금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위구르족 문제가 터졌고 BBC도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가 중국 때릴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중동이랑 관계가 흔들리니까 그 위구르족 주제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기가 시작했어요. 중국이 중동 국가들은 직접 1대1 친해지기가 좀 곤란하니까 브릭스가 중간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릭스는 중국하고 이 중동 국가들 사이에는 경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간접적이기 때문에 달러는 직접적인데 네. 그래서 위안화가 달러만큼의 위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알파고의 분석이에요. 자기 화폐를 뜯어서 다시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산유국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니네 달러 말고 위안화 내놔. 요구하면 어떡할 거야. 살 데가 없는데.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기 나라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요? 그 화폐 얘기를 붙이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난 다음에 서방에서 많은 제재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로 들렀는데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어떤 게 발생했냐면 인도 화폐가 루피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러시아에게 못 주고 있어요. 그에 해당되는 루피의 금액은 계속 인도에만 붙잡혀 있어요. 아, 돈이 지금 러시아로 못 오고 있구나. 네. 루피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경제발전 장관이 그런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 몇 조 루블이 쌓여 있어요, 지금 인도에서. 달러로 바꿔서 러시아에게 줘야 되는데 미국이 다 막혀 있어서. 그렇지. 유안도 그렇고 루피도 그렇고 이 브릭스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의 화폐를 아직은 쓰는 단계가 아니라는 게 이거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도 확인이 된다. 또 처음에 브릭스가 생겼을 때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은 거의 비슷했어요. 경제 규모 이런 거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중국이 압도적인 1위고 그 바로 뒤에 인도고 러시아가 유일하게 모든 브릭스 나라 중에서는 경제가 하락했어요. 이번에 브릭스의 이제 주최 측이 남아공인데 웬만한 로비 모임을 다 중국에 있어요. 브릭스에다가 한 25개국 정상이 왔어요. 그 MOE들 보면 다 중국이랑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G7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중국은 브릭스의 미국이 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중국하고 다음으로 제일 큰 경제가 인도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나?
그런 걱정도 하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 거야 왜? 근데 저는 이번 계기로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우리 한국도 다시 한번 그 강화도 조약 이전에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병동이 있는 건데 그렇지. 우리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니제르에서 6주 전에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니제르는 프랑스 대사한테 나가라고. 그럼 이럴 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대사는 실도 안 나간다고 했어요. 누가 남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건데. 아니 옛날에 자기들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쿠데타를 자극시킬 거다. 까봉에서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 잠깐만. 지금 니제르 윤석열 대통령 어디인지 몰라요. 이 니제르 쿠데타가 일어날 때 왜 니제르 알아야 되냐고 했을 때는 우라늄 우리는 주로 산 나라들 중에 하나는 프랑스이거든요. 그냥 프랑스는 자기 우라늄 없어요. 가서 헐값으로 아프리카에서 캐내와요. 전 세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연결돼 있고 브릭스도 막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홍범도 얘기하고 막 한미일 한미일만 얘기하고 막 이념 얘기하고 그러게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돼가지고. 우리는 장사로 먹고 사는 민족인데 어떡해요? 자, 요런 얘기를 한 달에 한 번 이분들과 할 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산삼 1+1 합니다. 여기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멧돼지 나와요. 그런 곳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건가 봐요. 추석맞이 이벤트입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콜. 대리운전 단골 잊지 않으면 착한 콜. 왜냐하면 500원씩 콜마다 기부를 하거든요. 착한 콜. 자, 이번에는 서균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송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예, 이제. 자, 최근에 경찰 다녀오셨고요. 네. 업무방해인데 별로 방해라고 할 게 없어가지고 잘 풀려났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교수님 사시면서 이렇게 경찰에 고발돼가지고 조사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마지막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원자력 관련해서 세계 1위 업체에 근무하고 서울대 교수하시고 누가 이걸 문제 삼는 거죠 도대체? 그 전문성에 대해서? 후쿠시마를 다룰 만한 자격은 없다. 서울대에서 가르친 거 보니까 아니던데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저기 후쿠시마를 전공했고 그런 전공자 중에 남한에서는 유일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별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웨스팅하우스 전 세계 1위 업체죠. 웨스팅하우스에서 중대 사고를 담당하셨는데 후쿠시마 케이스를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발을 했죠. 그 웨스팅하우스에 계실 때 후쿠시마 모델 중대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방벽을 최소한 15m쯤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서 왜냐면 도쿄전력 기업에서 보니까 안전보다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인재죠. 그때 쌓았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 계실 때 후쿠시마 모델을 가지고
이거는 해일이나 지진에 취약하니까 맞아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그때 하셨는데 그렇죠.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지. 아, 예.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니 우리 총수님. 그러니까 일반론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모델 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거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사고가 났잖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 맞죠. 맞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그림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거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예. 정상적인 원자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자로는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교수님이 이거 맞고, 플러스, 빗물도 들어가고, 이 균일을 통해서 지하수도 가고. 그렇죠. 근데 겨울엔 또 눈물까지 들어갑니다. 눈까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압력 용기가 뽀개져가지고 거기에 빗물, 그다음에 지하수 다 흘러서 나오는데 그걸 지금 탱크에 그동안 쌓아놨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림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죠. 그렸는데 네. 균열된 이런 것들을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올해 3월 달에 찍은 거 아닙니까? 예. 사고 난 지 사흘 있다가 전부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명을 했는데 완글 주변에서는 저보다 다 미친놈이라 그랬죠. 아, 그때부터 교수님은 예. 이미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사고 이제 3일 후에 네.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는 사람들이 교수님 말을 안 믿었어요. 예.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완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증명되는 게 2023년이네. 그렇죠? 교수님이 11일 됐네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전망하고 나서 10년이 맞아요. 지나고 나서 드디어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 그동안에 계속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 누명을 벗겨지자마자 그런데 웬걸 또 고소까지 당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사고 난 직후부터 이 내부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일본에서도 부인했고 12년 만에 확인된 거네. 네, 12년이요. 2011년 사고 나서 2023년에 확인이 됐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도쿄전력에서는 거짓말도 했지만 자기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 계산을 한번 해봐.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도쿄전력도 갖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그럼 바로 만든 거를 합니다. 도쿄전력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야. 제가 만든 거 갖고 있단 말은. 잠깐만요, 교수님. 학계에서도 그렇죠. 좀 놀래고. 교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을 도쿄전력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름이 MAAP라고 합니다. Modular Accident Analysis Program. 맵이라고 하는데 그 있어요. 이름을 정한 것도 교수님입니까? 네, 맞아요. 제가 지었던 이름. 그만할게요. 칭찬할 때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참아야 되는데. 이거 처음 알았다. 저도. 여기에 로봇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버티질 못하고 고장이 나버렸다면서요. 그렇죠. 물만 있으면은 일본 원자로는 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또 방사선이 또 나와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전자제품인데 거기에 그 방사선이 들어가면 전자제품도 상해는. 뭐든지 뚫고 지나가니까 중성자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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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나오죠. 알파선, 베타선 뭐 잔뜩 나온단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렇죠? 제어봉이 여기 들어가서 녹아버렸어요. 왜냐면 온도가 4000도 되면은 금속 녹거든요. 저기 콘크리트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산화가 되는 건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누렇게 이제 그 슬러지라고 하는데 침적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께 확실하다는 증거죠. 오염수가 안 왔으면 이렇게 노랗지 않거든요. 오염수가 왔다는 증거, 물증. 애초에 지금 이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물이 나오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탱크에 모아서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교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거는 맨 위에 떠 있는 깨끗한 물이다. 그거 가지고 무슨 깨끗하다고 말을 하냐. 맞습니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바닥이. 4000도 되니까 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균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로 지하수가 막 흘러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방사능에 오염되지 당연히. 그렇죠. 로봇가 들어가서 5분 만에 작동을 멈추는데. 그렇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것은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 연구한 그 결과를 슈퍼 시뮬레이션에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화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수님이 시뮬레이션 한 것을 영상으로 만든 겁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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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수님이 개발한 시뮬레이션을 영상으로 만든 거 보시겠습니다. 사고 났죠? 지금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해일이 네, 다가와가지고. 송전탑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이 45분 있다 왔습니다. 2시 그래서 15분이에요. 지금 물이 이게 냉각수가 내려가는 겁니까? 예,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물이 증발한다.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네,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물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기가 멈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더 놓지 못하니까 들어가 있는 물이 그냥 전부 순식간에 돼 버리고. 냉각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뜨거워서. 그렇죠.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평소 때 600도 정도 되는 섭씨로요. 지금 이 정도면은 4,000도쯤 되거든요. 4,000도. 하와이 용암 정도 온도가 되는 하와이 거고요. 용암. 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이거 이제 멜트 다운이 있었고, 그리고 구멍 뚫렸죠. 스루라고 하는 것. through 우리말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장면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하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장면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하로. 맞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하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 이게 이제 교수님이 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서 네. 그 수치를 보고 네. 그걸 영상으로 만든 게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맞죠? 그래서 교수님은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런 영상이 나오고 틀림없이 저것은 녹았을 것이다. 맞아요. 라고 사고 나고 3일 있다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다가 예. 아까 본 장면 12년 만에 그게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12년 걸렸습니다. 참 제가 박수. 자, 이건 또 뭔가요? 그 이후 사건인데요. 1, 2, 3호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4호기구나. 네네. 자, 4호기는 어떻게 됐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좀 전에 본 것은 1, 2, 3호기. 1, 2, 3호기가 그런 상황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4호기는 괜찮다. 고해요.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아니다. 맞아요. 4호기도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이 4호기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4호기는 괜찮다고 제가 보면 괜찮지 않아요. 사고를 또 시뮬레이션을 교수님이 하셔서 맞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4호기가 괜찮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원자로 바깥으로 해결료가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녹지 않았다. 당시 4호기는 발전을 중단하고. 맞아요. 당시 무슨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원자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재장전이라고 하는 유지 보수 기간이거든요. 우리 보통 1년 반에 한 번씩 해요. 딱 그 시기였어요. 근데 아마도 그래서 마침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땔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궁이만 있고 괜찮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 그렇죠. 교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 이유는 그 땔감이요. 우리나라처럼 바깥으로 끄집어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보들처럼 3층 높이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해일 때문에도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원자로 안에 들어있을 것처럼 똑같이 과열을 하게 되죠. 수조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요. 그거마저도 균열이 되거든요. 그럼 물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밖으로 꺼내서 물 속에 수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진이 났으니 해일이 닥쳤고 균열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 수조도 깨졌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물수조가 보통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위에다 했단 말이죠. 위에 있을수록 지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이 가는 거예요. 물이 죽죽 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거는 새고 또 식혀주질 못하니까. 맞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교수님 시뮬레이션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내가 지금 균열이 생긴 수조에. 그렇죠. 거기에 1535 다발이 들어있었는데 깨지고 으깨지고 그 상태에서 일부는 무너져 내렸겠죠. 해결료 다발도 내려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가열돼서 뚫고 내려갔다. 그래서 이거도 수소 폭발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물은 뭐죠? 수소하고 산소잖아요. 수소는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4호기도 폭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맞아요. 사고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궁작간 변명하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한번 보십시다. 곧 이제 발각될 겁니다. 그때
아마 또 와야 되겠네요. 청순이. 1호기부터 3호까지는 교수님이 맞아요. 2년 전에 예상한 그대로 돼 있다는 그렇죠. 게 사진에 확인이 됐고 네. 4호기도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교수님이 이미 진작부터 말씀하셨는데 도쿄 전령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사고를 단순화시켜서 그린 게 이거예요. 이 빗물과 지하수와 이런 물들이 계속 폐기물을 거쳐서 계속 네네.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0년간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 30년간 방류한다는 얘기는 30년 이내로 이거를 다 치워서 폐로 한다. 그걸 전제로 30년을 주장하는데 맞아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30년 내에 폐로는커녕 잔해가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가 880톤쯤 된다는 것 정도만 파악이 돼 있는, 보통 원자로 안에 100톤 들어가니까 10기 분량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이게 어디 고이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아가지고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기술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치우는 기술이 있냐 이거요.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기술이 있었으면 체르노빌 해결했지. 그렇죠. 그래서 체르노빌은 그냥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폐로 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술이 없는데 네. 거짓말이지. 네. 일단 방류하려고. 객기를 부리는 거죠. 네. 교수님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기술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방류되면 앞으로 7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런 불안을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 연료는 없어지지 않아요? 대로. 반감기가 몇 년입니까 이게? 24,000년 보시는데요. 24,000년. 근데 24,000년 있으면은 글쎄 일본 열도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반이에요. 일단 자연 반감기는 2만 년대잖아. 예. 방사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물이 계속 희석해가지고 이제 줄어들겠지. 아니에요. 반감기가 2만 년대라니까. 100년이 지나도 지금 정도의 오염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없앨 기술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연구해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했거든? 그냥 방류해버렸어. 교수님은 그 비용은 일본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이제 온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걸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후쿠시마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없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총선 이후에는 사라지거나 윤석열 이후에는 사라지거나 5년 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류를 멈춰야 돼요. 중국은 최고의 압박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 정부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방류하는 게 훨씬 더 비싸게 먹힌다. 다르게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돼요. 이거 그냥 어떻게 두고 봐. 그렇죠. 계속 나올 건데 100년 이상 계속 이어질 거를 어쩔 수 없다 이제. 포기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정부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이걸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초국경에서 초세대까지 간 거죠. 초세대 문제예요. 교수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를 멈출 때까지 교수님을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 추석맞이 이야 세트 할인가에 세트가 나왔습니다. 구성이 그럴듯하네. 유리 스트로가 있네. 오 예쁘다 이거.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제가 막 써먹고 있는 탁현민. 안녕하세요. 네.
아니, 책 티셔츠요? 제 반려돌이에요. 반려돌. 오늘 제일 일찍 오신 분.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팔았어? I'm still hungry. 읽어보셨어요? 김어준 얘기 있는 거? 아니. 몇 페이지인지 알려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지금 거칠고 힘들었던 시기들에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 거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렇게 피식 웃게 될 겁니다. 미장원 갔던 얘기, 그런 얘기 다 이 안에 있어요. 아, 파리 미장원 네. 같은 얘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나랑 주진우가 외유를 갔잖아. 태현민이 나중에 합류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나. 그 시절이 있는데 태현민이 이제 불어가 짧잖아. 응? 아니, 나만 짧았던 건 아니지. 되게 봉주루, 봉수와 오르부아, 그 다음에 라디시옹 실플레, 영수증 주세요.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해외 체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낯선 곳에서 머리 깎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어디서 깎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되게 괜찮은 구제샵이 있는 거예요. 빈티지 옷들을 쭉 진열을 해놓고 파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쭉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가게가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라 입구가 좁고 쭉 들어가면 얇고 긴 가게들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옷을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살 거 아니면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면 되지. 그러고선 계속 이렇게 하고 막 옷에 이제 대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나와서 또 그 워닝을 주더라고요. 그게 하지 말라고. 아, 되게 이게 까탈스럽게 군다. 제가 이제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그 옷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갔더니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쪽에 이제 가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몇 사람이. 미용실이었던 거야. 앞에 손님들 옷을 이렇게 걸어놓은 건데 내가 그 손님 옷 하나를 입고서 나 이거 가져가겠다고. 싫어. 그 다음날 언젠가는 봉주루 봉수하는 입에 배잖아요. 그 파리 사람들은 인사를 잘 하잖아요. 언제 봐도 봉주루 봉수하니까. 근데 오르부아는 입에 잘 안 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부아 이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드는 가게를 딱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문을 딱 열자마자 오르부아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이렇게 보더니 오르부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다시 문을 닫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빠이빠이를 한 거야. 문을 딱 열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 문 닫고 나왔다는 거야. 그런 사소한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미장원 손님들 옷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입어보고 그랬던 거야. 자, 책 얘기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만 자, 하고. 다음 뭐 질문 뭐예요? 자, 이거 홍범도 장군 봉헌 행사의 전체 연출 책임자였잖아. 그거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누군가가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라고? 그렇다면 김어준은 무엇일까? 먹구름이다. 나는 먹구름이지. 그걸 보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부계정을 하나 오늘 만들었어요. 전 정부 인스타그램 프리비어스 가버먼트 7입니다. 이거 홍범도 장군 입국 서류 아니야? 홍범도 장군은 김영삼 대통령 때 이미 그 유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대요. 제가 카자흐스탄 외교부 관계자에게 직접 현지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구소련 체제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두 번째는 북한에서 유해를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건 또 우리하고 관계 때문에 거절했고. 그러니까 여러 정부에 걸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반환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던 노태우 거예요. 때도 그런 시도를 한번 했다고 들어요. 네. 저도 카자흐스탄에 몇 번 갔다 왔지만 고려인들 사이에 홍범도 장군은 정말 정신적 지주이면서 우리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현지에 여전히 살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존경, 헌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고 카자흐스탄도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거 101년 만에 모실 때 심지어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방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관련한 서류를 2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사연이 있는 게 저희가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여러 사료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현지에서 수소문 끝에 존재 여부를 확인했던 게 2가지가 있는데 사망증명서 그리고 또 하나가 고려극장의 수위로 삶을 마치셨는데 그 해직 통보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현지에서 처음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붙잡고 그 서류를 제발 달라. 여러 번 난항이 있었는데 결국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방한할 때 그 2개의 서류를 갖다 주셨어요. 이 문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서에 이분의 철학과 생각이 그대로 다 담겨 있잖아요. 직업 봐요, 직업. 직업이 의병이에요, 의병. 그리고 입국 목적, 고려 독립이야. 저 글씨를 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분이. 뉴스 중에 들었던 가장 좀 같지 않은 말은 입고 있는 옷이 소련군 제복이다. 옷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때 무슨 통일된 군복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발치산이라고 그러잖아. 발치산은 원래 비정규군이라는 뜻이에요. 독립군은 다 발치산인 거야. 국군이 없잖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과 그들을 기리는 행사에 대해서 여러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시점에 백선엽 장군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또 한편에는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에 안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태도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 삶 전체로 평가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삶의 한 부분을 딱 떼어내서 그것도 그 시절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로 소환해서 평가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삶 전체 그리고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교차해서 봐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삶의 마지막을 보자는 거였어요.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만주군으로도 활동했고 간도 토벌 때도 있었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으로 끝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안익태 일본인 신분으로 독일에서 음악 활동을 했어요. 괴뢰국인 만주국의 지금의 애국가와 유사한 에덴라쿠라는 곡을 작곡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이분의 마지막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혹은 입장이 다른 양쪽의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무척 사악하다. 행사 내용을 오늘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무척 가슴 아팠던 대목인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그 마지막에 거처하셨던 곳이에요. 지금 서운을 취소한다 어쩐다 하는 그 보훈처 핵심 관계자들 전부 저랑 같이 갔었고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들 저하고 같이 갔었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가장 가슴 뿌듯한 일이라고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다. 이 창문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멋지게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기억을 되살리기에 잠시 봅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수!
네, 지금 서울 성남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21년 연해주 이주 이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보통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은 자리에 앉지만 저 행사만큼은 서서 맞이합시다 해서 다 서 있었던 거예요. 의자가 하나 있는 건 김영관이라는 애국지사분이 있어요. 너무 연로하시고 광복군 출신이셔서 자리에 좀 앉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서 있었어요. 자기가 서서 맞이하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처음 땅을 밟으셨을 때 어떤 음악을 연주해 드리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역시 이 곡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환송하시는 장면입니다. 홍범도 장군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염원과 함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독립전쟁 첫 승리라고 불렸던 봉오동 전투와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 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선조들의 고난을 되돌아보며 보란듯이 잘 사는 나라,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하관하겠습니다. 내려. 하현상 씨가 불렀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죠. 저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입국심사의 직업의병이라고 쓴 것에서 떠올랐던 생각이고요. 전날이 되게 좀 약간 후텁지근했던 날씨였는데 저 노래를 부를 때 바람이 정말 펄럭펄럭 하면서 관 위에 관포했던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게 기분이 좀 묘했고 아유, 섬세해, 하여간. 그리고 이제 저런 관에 이제 태극기를 씌우는 걸 관포한다고 하거든요. 장군이 누워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태극기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거죠. 아까 그 하현상 씨의 노래 부분은 제가 일부러 오늘 꼭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쯤은 그 노래나 그 장면을 다시 보기로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 이야기는 이 행사 전체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곧 다가올 큰 행사가 국군의 날이 또 있어요. 국군의 날 행사를 어떻게 아마 펼쳐질 것 같아? 예측하건대 국군의 날 행사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겁니다. 이 정부는. 그렇지. 이제 국군의 날 행사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할 텐데 사열과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열과 퍼레이드를 서울 시내를? 그렇죠. 그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끝나면 뭐 이거 100%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퍼레이드 할 겁니다.
탱크 앞세우고 병력들 그 팔높이 맞춰가면서. 야, 이거 언제적 이야기야, 이거.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죽어도 못할 거는 뭘까? 그걸 생각해내면 이 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퍼레이드 맨 앞줄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대를 이끌고 맨 앞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 팔높이 똑같이 맞춘다고 전쟁 잘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탁현민 민간인 복귀 후 최초의 총감독 공연 김어준 플러스. 아, 23년 동안 공연을 연출해 왔는데 연출자가 더 큰 사진으로 들어간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를 빼라. 여기 나 들어갔잖아. 여기. 이게 무슨 망발이냐. 아니, 탁현민이 민간인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총감독이라는 게 중요해. 이게 무슨 장면이야, 이게? 이거 제주에서 열렸던 관함식 이순신 장군 깃발 걸었던. 이게 배 위예요, 배 위. 그러니까 이 정도 행사 해본 사람 아니야. 항공모함이나 뭐 상륙함 정도는 움직여야 행사라고 할 수 있죠. 펀딩이 언제 시작이죠? 방송 나가면 바로 오픈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 하지 말아라. 2주만 받기로 했어요. 2주 하고 무조건 딱 닫고 2주 동안 받고 딱 닫아요. 티켓을 따로 판매하지 않고 2주 동안 500명 모이면 500명 공연하는 거고 2주 동안 10,000명 모이면 10,000명 공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상암동 또 한번 가야 되나요? 김어준과 요번까지 하면 세 번째 공연인데 첫 번째는 나는 꼼수다 토크 콘서트, 정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로는 처음이었고 이후에도 사실 뭐 그만한 공연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어준 강신주 킬링 캠프라는 공연을 팝업으로 한 3, 4회 했었나요? 또 한 5, 6천 명 왔었던 공연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성장하는 동안 김어준이 얼마나 성장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때는 가불관계가 아주 명확했거든요. 자, 여기 토크도 있고, 음악도 있고, 댄스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레슬링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 그거를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요 방송이 나가는 순간부터 오픈돼서 2주 동안만 티켓을 팔고, 딴 데서는 티켓이 팔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티켓이 팔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공연의 펀딩에 참여하시는 거고 그치. 티켓은 베네핏이죠. 그 결과로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뭐 굿즈 같은 거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김어준 머리카락 하나씩 해서 한 5만 명 오면 볼만 하겠네요. 탁현민이 민간인 복귀 후에 첫 번째 총감독 작품이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응? 12분의 1? 무슨 뜻이지? 친환경 재활용 휴지 12팩이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개월 내내 12팩을 쓸 수 있는 그린지지.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자, 현재 4분 도착. 입장! 자, 윤정은 평론가가 사랑하는 짐버 도착했습니다. 아, 네, 짐버. 저도 짐버의 색깔과 맞춰서 옷을 또 약간 이 베이지 가을 짐버 색깔에 맞춘 거야? 네, 이제 추석 진짜 시즌이잖아요. 맨날 LA 갈비 막 너무 지겹잖아요. 스팸.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짐버 브라운 세트 진짜 싸게 팔고 있거든요. 13만 원대의 제품을 8만 원대까지 요거 하나 선물해 주시면 진짜 이게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 앞에 요 부분이 자석으로 돼 있어요. 아세요? 어디가 자석이에요? 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선물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스트로우죠? 네, 스트로, 유리 스트로예요. 네. 자, 옛날 입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양식 변호사가 네. 오늘 다스베이더 맞아. 나오고 앞으로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석 달 정도 유튜브 방송에는 못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유리 스트로우 저거 나 갖고 싶어. 그러니까요. 네. 따로 드리진 않기 때문에 세트를 사시면은 거기 2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절대 저렴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3년 트렌드가 나노 취향이라고 정말 극세사 같은 다른 취향들이 있으시잖아요. 짐버는 정말 그 나노 취향의 시대에 너무나 적합한 그 음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뭘 타서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맛이 나고, 그래서 다 각자의 취향대로 맞춰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정 수량인 거 아시죠? 예, 물론 1,500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일주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빨리 주문하시고 네, 좋은 선물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에 불어서 거품 내는 데 쓴다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했는데. 왜 거품을 내라는 거지? 퍼니버블. 재미삼아 해보라는 거지. 재미삼아 해보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유럽에서 나란 일 좀 하시다가 오신 분을 만났어요. 늦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 다스베이다를 보고 동네에 짐버가 있는지를 찾았는데, 고급품, 난알코올 음료, 고급진데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유럽에 있는데 한국 거를 보고 유럽에서 찾았어. 맛있다고. 넌알코올 고급 음료 코너에 있대요. 나란 일 하시던 분이 또 이걸 보고. 그분 신분 노출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노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노출하지 않고. 그렇구나, 이게. 우리 거업은 이거 먹어봤어요? 아니요. 왜? 하이볼 안 좋아해요, 하이볼? 술 안 먹는다니까. 술을 안 먹어. 안타깝네. 얼굴이 작아졌어. 얼굴 없어지겠어, 이러다가. 거업 어딨어? 약간 성과를 보니까 좀 더 포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레귤러 사이즈 헬멧이 들어갈 때까지만 줄여보자. 아니, 네. 살 쪘다 빠져보는 사람은 안다? 여기서도 살이 빠진다? 두 번째 싼 사이즈의 헬멧은 제 머리에 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트렁크에 안 들어가는.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원래 굉장히 이렇게 그랬었는데, 네. 언제? 15살 때? 나도 그랬어. 저거 봤어요. 무빙. 재밌더만. 진짜요? 재밌어. 재밌어. 한국형 초인물을 만들었던데? 꽤나 설득력 있게. 고윤정 배우 이쁘죠?
오히려 그 남자 배우가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고? 둥둥 뜨는 애? 연기를 잘하더라, 다. 조인성하고 한은주 씨, 러브 씨는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 사실 조인성, 한효주는 능력이 두 가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필 왜 거기서 개봉을 한 거야? 강풀 작가가 원하는 만큼의 서사를 다 담으려면 디즈니 플러스가 적합했다고 합니다. 해외 반응은? 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거냐, 넷플릭스에서 하지 않고. 설정이 하나 싹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유승범 씨. 네. 네. 아, 그 원작에는 없는. 원작이 북한 공작원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미국 공작원으로 나오더라고. 시제를 미리 읽었나?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 있습니까?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제법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스릴러 공포 영화들이 많이 타겟. 개봉을 하고 있는데 신혜선 씨가 주인공인데요. 스릴러 장르에 이제 잘 맞으시더라고요. 현실 공포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입해서 봤던 게 혼자 사는 여성들이 보면 진짜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중고거래 요즘에 너무 다들 하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그 중고거래 사기 때문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하루에 평균이 228건이래요. 그 정도니까 뭐 경찰들이 어떻게 손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단죄를 하려고 막 찾아가지고 이제 찾았어. 어떻게 이제 보복이 오는 거죠. 저는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에요. 확실히 저나 총수 같은 경우에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죠. 제가 당근 몇 번 했었는데 저를 만나면 그렇게 깎아주세요. 영화 재밌어요? 저는 네. 오케이. 전 쏘쏘 주제는 굉장히 좋았으나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다소 오케이. 구세대적이었다. 네.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작품이 하나 있는 게 물꽃의 전설이라고 해녀애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저의 해녀 삶에. 다큐? 네, 해녀 네. 다큐인데 제주의 아름다움을 작정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환경 오염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하고 오늘 개봉했어요. 물꽃의 전설. 제가 얘기 꺼냈다가 다들 비웃음을 당했던 달짝지근해. 김희선 씨와의 가상 연애를 네, 체험할 수 있는 달짝지근해가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이에요. 네. 예상치 네. 못한 흥행이네. 그쵸. 몇백억 들었던 기대작들이 다 꼬꾸라지는데 지금. 그렇죠. 비공식 작전이 100만이거든요. 그 제작비 차이는 엄청난데 네. 이 정도 들었다는 거. 외로운 50대가 많구나. 네. 제가 이 영화를 본의 아니게 2번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50대 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관객분들 중에 여기 양지열 변호사처럼 생긴 분도 있고 여기 신장식 변호사님처럼 저는 생긴 OTT에 나올 때까지 안 보겠습니다. 난 죽었다 깨라도 안 볼 거야, 그런 영화. 잠이라는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 이고요. 네, 잠.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대가 됐었고 이성균, 정유미 주연인데 대부분의 장면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옥류병처럼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밤마다 부인 몰래 일어난다고? 그래서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더니 장르가 뭐예요? 스릴러와 호러도 조금 섞여 있죠. 있어요.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점은 와이프가 정유미인데 남편이 밤에 돌아다닐 체력이 어디 있나. 이상하죠. 밤에 남편이 몰래 일어나 중에 내가 일어났었는지 기억 못한다고 와이프한테 말하고. 네네네. 그거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킨 거야. 컴퓨터 켜고 직박구리 같은 데 들어갔나 보다. 순식간에 장르가 바뀌네요. 잠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둘 중에 잠을 추천한다고요? 네. 왜? 제가 아직 잠을 못 봤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윤수현 평론가는. 저도 잠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미안해.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는. 그리고 외로운 50대라면 아직 달짝지근해가 극장에 들려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체 모음 집이라고요. ZIP의 압축 압축 파일 집이에요. 5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옴니버스죠. 식의 옴니버스의 그런 영화인데 종교 단체를 취재하러 들어간 기자가 사람들이 재단에다 뭘 바쳐요. 봤더니 그게 신체인 거예요. 그래서 신체 모음 집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양지열 지수가 꽤 높을 걸로. 그러니까 이미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처음 들었어요. 양지열 지수 영화로 넘어가 봅시다. 넷플릭스에 상위에 올라있는 게 마이올런 나잇이라고 올라있는 게 있거든요. 폭력적인 밤? 아직 20분밖에 못 봤는데 술 추정하는 산타가 나오거든요. 진짜 산타인데. 진짜 산타. 진짜 산타인데. 이게 감상평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영화가 과격하고
잔인하고 난장이다. 아직까지 사람 죽는 장면 하나도 못 봤는데 왠지 느낌이 좋아 이게. 왠지 이거 많이 죽겠다. 오늘 추천드릴 영화는 사법시험 2차 치르던 해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킬러들의 도시라는 영화예요. 아, 콜린 파렐. 콜린 파렐이 나오고요. 사실 원제는 브뤼셀에서라는 뜻이, 브뤼셀이 이제 벨기에 브뤼셀이고 그 예쁜 도시에 2인 1조 킬러가 가요. 역시. 나도 그런 영화인 줄 알고 시작을 했어. 근데 2인 1조 킬러가 한 사람은 중년이고 한 사람은 젊었을 때의 콜린 파렐이고 그 2인조 킬러인데 이제 신부를 죽여야 되는 일인데 거기로 두 사람을 거기로 보낸 이유가 가서 그 중년 남성이 콜린 파렐을 죽이라고 지시를 해요. 영화는 사실 블랙 코미디 같고 블랙 코미디 맞습니다. 야, 이런 영화를 왜 내가 여태까지 몰랐지 싶을 정도로 중세의 그 아름다운 도시에 뭐가 되게 꼬이고 되게 안 풀리고 악착같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결국은 죽어나가는 사람이 나는 결국 예쁘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감독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올해 골든글러브를 휩쓸었더라고요. 3 빌보드랑 만든 감독이네. 나 쓰리 몰랐. 빌보드. 네. 마틴 맥도나 감독입니다. 그 감독 실력 있지. 최근작이 저하고 이니셰린의 벤시. 네, 열렬히 추천했던 이니셰린의 벤시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상을 막 휩쓸고 있는 감독입니다. 무슨 영화요? 이니셰린의 벤시. 네. 다시 얘기해 줘. 이니셰린이 이니셰린의 섬 벤시. 이름이고요. 네. 네. 뭐라고? 나도 잘 안 들려. 이니셰린의 벤시. 이니셰린이 그 외딴 섬 이름이고요. 네네. 네, 외딴 섬의 이름이고 벤시는 요정이에요. 어떤 섬의 요정? 이런 이제 뜻이에요.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요정. 이니셰린의 벤시? 네. 벤시. 네. 벤시? 네. 재밌는 진짜 거는 어렵다. 네. 브렌단 글리슨하고 콜린 파렐이 그대로 나오고요. 제목 다시 한번 해줘봐. 이니셰린의 이니셰린. 이니셰린. 우렁쉥이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니셰린의 벤시? 예. 이걸로 사람을 휩쓸고 있다고? 네. 신장식 변호사 제목 지금 적고 있지. 검색도 한번 해보고. 자, 이번엔 좀 신장식 리스트 들어보겠습니다. 더 웨일 있죠. 브랜든 프레이저.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버지하고 딸 얘기니까 더 그랬겠지. 신 변호사도 딱 자기 스타일이 있다. 맞아, 진짜. 맞아. 이게 영화를 보다가 이거 연극 같은데? 원래 원작이 연극이더라고요. 브랜든 프레이저의 방이 무대 전체고 신에 의한 구원은 믿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고 인간의 진심은 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을 가진 희곡 작가가 쓴 희곡 작가인데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비만이 270kg? 뭐 이 정도가 돼서 보조기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감독이 그 망가진 배우를 조련하는데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전작 중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게 레슬러거든요. 미키 루크. 네. 미키 루크의 커리어를 예토전생 시킨 영화죠. 그렇죠. 네. 원래 미키 루크가 그 잘생김 섹시함의 대명사였잖아요. 나인 오브 위크가. 요즘 20, 30대는 아예 나인 오브 몰라. 위크. 난 못 봤어요. 안 봤어요. 나인 오브 위크를 어떻게 못 봐. 안 봤어요. 꼭 이상해요? 보세요. 네. 그거는 어떤 바이블 같은 건데. 그렇지. 보행기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비만. 273면 우리 5명 거의 합쳐놔야지 사람을 하나 만들어놔야 그 정도. 형,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이상민 씨만 합쳐도 저만 2명 있으면 돼요. 한 아빠가 구원과 글과 아빠와 딸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브랜든 프레이저를 비롯해서 나온 모든 출연진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네. 받았어요. 브랜든 프레이저. 방황하다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연기를 했는데 보면은 그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예. 진짜 막 한 구수 정도 하는 그런 너무 재밌어요. 네. 대사도 좋고 연기도 좋고 설정이나 뭐 이런 게 다 재밌습니다. 저는 충분히 진짜 만족.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울면서 봤던 영화. 울면서? 네. 맨발의 마라토너. 멕시코의 고산 지역에 사는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학교까지 가려면 뭐 20km, 30km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울트라 마라톤 대에 17, 18 먹은 소녀가 남녀를 다
포괄해서 1등을 해요. 실화예요, 실화. 근데 이 친구가 샌들 신고 뜁니다. 누가 운동화를 선물해줬는데 아니 뭐 이런 거 신고 뛰는 사람들 다 내 뒤에 있던데. 옷도 그 부족의 전통 복장 자수를 놓은 치렁치렁한 치마를 입고 뛰는 원피스 치마. 근데 1등이야. 다큐멘터리 실화예요, 실화. 재밌다. 네. 재밌어요. 찾아봐야 되겠다. 저. 근데 이제 집으로 오면 고산지대에 너무 조용하고 물 길어다 먹고 목축하고 너무 조용해. 대사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 생긴 대로 살면 되는구나. 마라톤 잘해야지 근데. 그렇지.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홍범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진짜 재밌죠? 스펙타클해.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문재인 정부가 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했는지 생각해보라.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공산당 이력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왜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했겠니? 문재인도 공산주의라서. 그러니까 진보인권 민주는 다 공산. 반국가 세력. 그래서 이념이 제일 중요해. 싸워서 무찔러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념이 제일 중요한데 친일도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저랑 거업이랑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제 의견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나 역사 공부를 얼마만큼이나 했을까? 책이나 몇 권 읽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 거업의 의견은 누가 부추기지 않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생각인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캠프 때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이준석이 왜 자꾸 하냐? 내 위주로 해, 내 위주로. 이념이 중요한 거야. 애한테 잘 좀 해주지 그랬어. 걔도 이제 40이요.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파르티잔이라고 돼 있다. 1919년에서 20년 사이 봉오동 전투 때 빨치산으로고 돼 있으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김일성이 몇 년도에 태어난 줄 아냐?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다. 봉오동 전투 참가할 때 7살이었다. 그때 빨치산이랑 김일성 공산주의 이후의 빨치산이랑 완전히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2023년에? 국방부가 어느 날 갑자기 1919년 봉오동 전투 빨치산이 안 돼. 흉상 끌어내. 이렇게 생각했겠냐, 스스로. 미쳤어? 시킨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 이게 있고요. 처음부터 그런 이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특수부에서 그 양반이랑 같이 근무를 했던 분하고 뭐 검찰에서 또 한 분은 공안부에 계셨던 분인데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두 분이 똑같은 진단을 하시더라고. 그 사람한테는 논리적 일관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나한테 힘이 온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야. 박근혜를 때렸을 때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 하면 박근혜를 때리고 MB를 때렸을 때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 하면 MB를 때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셨다. 그런데다가 대통령 되니까 막 옆에다 막 힘차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또 옆에 있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평생 투쟁해야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까이에서 열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 그냥 구름 말고 먹구름.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 여기 다 먹구름 아니야, 먹구름. 구국의 지도자.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즉, 이 사람에게 신념화된 이념이나 철학이나 일관성,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나한테 힘이 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철학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대통령이 왜 됐는지 몰라요. 검찰총장 다음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발견한 거예요. 됐어. 되긴 됐는데 뭘 하지? 제일 처음에 부딪혔을 이 양반의 두려움은 뭘 하지? 이제? 되긴 됐는데 뭘 하냐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
내가 이걸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되고 났더니 할 게 없어요. 누군가가 머리에 넣어줬을 거예요. 너는 저걸 향해 가야 되고 너 아니면 못해. 이념의 전사, 자유의 전사, 너는 하늘에 내린 귀한 자, 너만이 이걸 할 수 있어. 이참에 쓸어버려. 르완다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봐요.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 그들이 하는 공작, 반국가 세력. 르완다를 만든 거예요. 정신 속에 지금. 8.15 광복사 때도 그랬고 국민을 향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인 거잖아요. 총수 얘기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저도 아까 했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누군가 부추기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홍범도 장군은 쫓아내고 백선엽은 띄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피의자를 찍어주면 돼. 네, 여기 조정 이게 종교 전쟁하는 사고방식이고 이게 인종 청소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국지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무섭게 왜 그래? 국지전이 물론 이상한 열정에 쌓인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단 회피하고 그런 다음에 이 쭉 통제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선조치 후보고 하라는 방식으로 군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잉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내가 감옥 가지 않으려면 일단 총 쏘고 봐야 된다. 이런 국지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강한 군대는 평화를 지키는 군대다. 강한 군대는 적을 섬멸하는 군대다. 일단 조지고 봐라. 라고 통수권자가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현장에서 다른 대응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후자로 가 있잖아요. 일단 갈기고 봐야 돼.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어가며 배운 상식들이 있고 그 한계선들이 있잖아. 그게 없다. 이념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종교 같은 거예요. 인정청소 같은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죄의식이 없잖아. 순교자가 되는 거죠. 죄의식이 없어. 하늘이 지시하는 거야. 안 그래도 영적인 분이잖아. 왜 이러세요? 과학적인 분입니다. 과학을 얼마나 입에 달고 사시는데 그럴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는 그냥 겉방용이다. 수십 년간 아무도 할 수 없었거든. 다 겉방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니야. 할 수 없는 무수한 이유가 있는데 부작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걷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미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난 정기국회 앞두고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야 국회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처음 봤어요. 아니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그거는 혁명정부에서나 할 볼세비키 때나 할 얘기야 이런 건. 청소년을 정말 잘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 여기서 기세가 오르면 진짜 큰 사고 칠 수 있어요. 지금 공중부양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지할 수단이 없으면 저들에게 벌을 내리라. 번개가 치도록 하여라. 진짜 저도 공포감이 드는 게 왜냐면은 사실 0.7% 차이로 대통령 된 너무 거친 분이네. 그건 좀 심한 말인 것 같아요. 더 통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그냥 네 편 내 편 갈려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30%대 지지율인 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투표권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선거 잘해야 돼요. 우리는 데모의 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3.1운동 데모, 4.19 데모 이게 대한민국의 법통이에요. 잘 견제하고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데모의 민족답게 데모도 열심히 해야 되고 투표도 잘해야 된다. 그럴 만한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2016년에 촛불 들었던 사람들 어디 이민 안 갔다.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보면 볼수록 참 선거를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반대 금지 단체들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나타나셨대잖아. 개식용 금지를 반드시 해내겠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그 법안을 뭐라고 부르느냐? 김건법이라고 불러요. 김건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김건희 프로젝트가 시작됐어. 첫 번째가 경찰들 만나서 어려움을 듣고
자기가 왜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권한이 없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법안을 제출할 의원을 부릴 수는 있잖아. 아니 어떻게 정부 여당의 정책의장이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라고 하면서 한 770억인가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 얼마 전에 보고회 했거든요. 그 보고회에서 1번이 뭐였냐면 정신건강이었어요. 김건희 정치 프로젝트가 있다니까.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그 아이템이 소프트하게는 개식용 금지고 김건희법, 그 다음에는 전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 남편이 예산 탁 주고. 너무 공교로워, 시기가. 워딩과 시기가. 이상하잖아, 김건희법.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선거 잘해야 된다. 자, 공포 영화는 오늘 여기까지. 자, 퇴장. 네. 다음에 봐요. 자,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공포 영화가 펼쳐질 수도 있어. 또 하나는 탁현민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총감독하는 연말 공연이 하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